이번 시간에도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상당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통상적인 행보와 달리 오늘 대전 현충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려 10개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상세한 내용,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읽을 수 있고요. 특히 오늘은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인데 엄청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 요약해서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정치판을 뜨겁게 지금 달구는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그리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문제에 관한 지금 야당 내의 시각, 그리고 이 박범계가요, 방금 전에 이 김학의 사태와 관련해서 또 상당히 이색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하나하나가 이 대형 뭐라고 그럴까요? 분석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바쁘시기 때문에 한 편의 방송에 모두 싹 담아가지고 간결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송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와 대한민국의 사회적 지위와 여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와도 맞짱 토론을 딜 때 충분한 정보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을 해드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밝혀드립니다. 먼저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부정평가는 0.3%가 빠져서 57.6%, 그리고 긍정평가는 0.2%가 올라가서 38.5%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별로 뭐 이렇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다. 어떤 변화냐? 40대가 이제 완전히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 2주일 전부터 40대의 이탈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그동안에 20대가 지금까지 완전히 등을 돌리는데 거의 조국 사태 때가 2019년도 가을 아니겠습니까? 거의 1년 반, 2년이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 40대의 이탈 조짐이 한 5월 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약 한 8, 9개월 남아있잖아요. 충분히 이탈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또 하나는 또 뭐냐, 이 호남층의 이탈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 내면적으로 보면 그 연령대에서의 40%대의 이반,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의 이탈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 39.1, 그리고 여당 민주당은 29.2, 그래서요 10%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이 마찬가지로 우선 데이터상으로 10%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 상당히 충격적이지만은요, 수도권과 그리고 40대의 이 이반 현상, 즉 국민의힘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민주당 빠지는 것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빠지고 있고 40대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대 그리고 서울에서 빠진다는 얘기는요, 제가 보기에 호남에서의 민주당 이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호남이 한 30%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호남의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 출신들의 지지율 이탈 현상이 바로 민주당이 서울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이 40대의 경우에 연령적으로 보면요 무려 8.6%나 빠졌어요. 그래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9.2.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 국민의힘에서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부터 집중 공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공략도 상당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요. 벌써 오늘 일정을 보면요, 한 10개 정도의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7시 30분에서 8시까지는 KBS, MBC, CBS 라디오 인터뷰를 사전에 녹화를 했고요. 그리고 8시 반에 8시까지 녹화를 떴고, 그리고서 9시에 대전에 가서 말하자면 대전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광주로 갑니다.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 메시지를 낼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12시 서울에 와서 현지에서 12시 20분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2시에 서울에 와서 최고위, 그리고 3시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상견례를 하고 3시 30분에는 박병석 의장을 만나고요. 저녁에는 광주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만 10여 개의 이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지금 아주 빡빡한 스케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자면요, 아침 일찍 이제 대전 현충원에 갔어요.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 가서 특히 왜 대전 현충원에 갔냐면 지난 9일 날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용사 유가족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유공자 퇴호를 해달라고. 그때도 가가지고 눈물을 흘린 바 있고, 맨 먼저 당대표가 되면 대전 현충원을 가겠다, 이 약속을 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현충원에 가가지고 유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언제 눈물을 흘렸냐, 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아버지 명예 좀 회복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눈물을 흘린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의 전 부대변인이 최원일 함장이 수상시켰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분노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희문고 교사, 이 사람이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 막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천안함 유가족들 이 상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전 현충원은 천안함 이 희생자 46명, 그다음에 제2연평 해전, 연평이 또 이 해전, 이런 55명의 장병들 거기에 지금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전 현충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오늘 첫날 일정을 보면 국민의힘 이 보수 야당인데요, 보수 야당의 출발점은 단단한 국가 안보 체계의 확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훈의 달 이런 6월하고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 보수적 가치의 핵심인 이런 안보를 챙기는, 그리고 이 유공자들을 챙기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줬다, 충분히 전달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국가 6.25 참전 용사들이 말이죠, 6.25 참전 용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정부로부터 약값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대부분이 80, 90세 정도로 거동까지 불편한데 반드시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에 가야만 치료비도 좀 면제를 받고 또 약값도 전액 면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이제 90% 받고요. 자, 그러면은 이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서울까지 올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민간 위탁병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기회는 진료비만 90% 지원하고 받고 약값은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 조치가 굉장히 미흡한데 이것을 국민의힘 102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일단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것이 이제 기재부에도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공자 지원 예산이 불과 1.7%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미국이나 호주,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예산 중에 보훈 관련 비율이 무려 3%에 해당한다, 이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더군다나 이 연간 소요 예산이요, 70억에서 110억 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약제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지만은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부터 사후까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해 줘야 된다, 제대로 이제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보훈 이 시민 단체들의 주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의미들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지금 이 언론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 모든 언론에 10년간을 이렇게 출연했기 때문에 대부분 또 뭐라고 그럴까요?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이 방송인 또 이 언론인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격적인 당선에다가 또 이 본인의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이 곁들이다 보니까 언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어요. 아마 전면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이제 시험이 항상 떠오르잖아요. 이준석 대표 하면 공직 진출을 하면 시험 봐야 된다, 이거 확실하게 시행해 나가겠다. 그래서요, 과락제도까지 두겠다. 그리고 이 분기별로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내년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필기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고 서너 번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 시험 제도가 말하자면 엄청난 이 정치권의 구조개혁이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 주류들 개편하는데, 기득권을 자연스럽게 깨 나가는데 상당히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말하자면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 이 젊은 층들이 요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이제는 고등학생까지 당원이 되겠다. 그리고 이 당원 청년 교육을 받으러 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젊은 2030 세대들의 욕구, 정치 참여욕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본인 개인에 대한 팬덤이 아니다. 한 유명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넘는 청년들이 원하는 이념과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구시대의 정치 질서를 해체하려는 하나의 운동이다, 즉 캠페인이다, 무브먼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당원 배가 운동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를 청년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 배틀, 그러니까 필기시험, 실기시험, 그 다음에 토론 배틀 정착화 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대변인, 부대변인 4명이죠. 총 반드시 토론 배틀을 하겠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했던 그 토론 배틀보다도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노동 유연성을 더 크게 나가겠다.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해고를 이 법규에 맞게 얼마든지 고용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업의 안정성, 즉 직장의 안정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의 안정성이 약해지는 거는 뭘로 이걸 커버해 나가느냐? 사회적인 안전망을 더 강화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직장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또 입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토론 배틀이라든가 정책 공모전, 또 연설 대전, 이런 것을 통한 공정 선발 방식을 채택하겠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유럽형 육성형 모델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격시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이 자격시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까지 2, 3개월 간격을 두고 서너 번씩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거가 있지만은 과목별 과락이 있어서 불합격한 과목은 반드시 다시 한번 시험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능력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이나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처럼 사회에 통용되는 기초적 자격증을 요구하는 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요, 공은 순전히 청와대에 가 있고 국민과의 합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구도가 되면 대통령과 범여권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청와대가 더 잘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일 진성 야당으로서 범여권을 상대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정책 전환을 주장할 것이다. 그 정책 중에서도요, 특히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가 굉장히 크다. 더군다나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강력히 지적하겠다. 그리고 이 안철수 대표와의 뭐라고 그럴까요? 악연, 이거와 관련해서 화해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요, 12일 날 상계동에서 만났고 전반적으로 합당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안 대표도 과거에 나를 심하게 비판하는 등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화해 여부는 딱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합당에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요, 화해 여부와 그리고 합당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이 선 긋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도 결국은 이제 권유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거부했어요. 법규 위반된다. 그래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권익위에 넘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거는 최저 수순이다. 검찰에 의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피선거권 지금 40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개헌 문제가 나오면 그때 논의해도 충분하다. 지금 그거 가지고 떠들고 서두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 이 국민의힘 대표의 법인카드는 그야말로 무제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시간적으로 사치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진물을 많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러 이 언론을 통해서 밝히는 걸 보면 상당히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요. 특히 어떤 메시지? 정치 개혁과 관련된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다. 또 하나는요, 이 청년 정치, 청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강한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뭐라고 그럴까요? 일관된 철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꼭 내가 야당을 대표하는 1인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얼마든지 이거는요,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포맷이 됐든 간에 이 외형적인 이 포맷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겠다.
내용적으로 강력히 토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요 꼭 1대1 이 대표회담, 영수회담은 고집하지 않겠다. 이것도요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준표 대표도 그야말로 여러 야당 중에 하나로 끼어들어가는 것 절대 안 하겠다 버텨가지고 결국 1대1 회담을 관철시켰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 이 권한대행도 1대1 회담이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통해서 여러 정당과 함께 영수회담을 가졌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최근에 1년에 야당 대표들이 1대1 회담을 고집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그거를 파격적으로 깨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하면 진정한 야당인데 야당 하나 대 여러 정당 대표가 모이면 결국은 청와대가 더 손해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뭐 2중대, 3중대 거기에 장식 부분을 갖다 놔봐야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1대1 영수회담이랄까요. 이 회담의 뭐라 그럴까요. 이 포맷과 이 내용면에서 1대 격식 파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가 81 학번인데 이준석 대표는 86년생이에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더 어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 여당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이 장유유서식 사고 이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일면 배려해주는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심층적으로 더 이 고차원적인 상황에서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지금 비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 윤석열과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그다음에 박범계 얘기를 분석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요즘 제 방송을 상당히 길게 봐주시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길게 봐주시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이 중요 뉴스를 핵심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리의 입장을 보면요. 15일 내일부터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대권 행보 들어가는 수순은요. 일단 대변인이 2명이 임명이 됐는데요. 최소한도 5명 정도의 말하자면 아주 인업 클럽이라고 해요. 코어 그룹. 이 핵심 그룹을 만들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대권 행보의 공식화는 이 대변인이 있기 때문에 대변인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론 창구를 단일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메신저 단체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언론인들하고. 그래서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서 윤 총장의 메시지를 이제 착오가 없도록.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자칭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오보가 많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윤석열 총장 등도 서운하게도 생각하고 어떨 때는 불쾌하게도 생각한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보를 막는다는 얘기는요. 윤 총장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 국민에게 전달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정권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정권 심판은 어떤 가치를 하느냐.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법치가 무너지고 그래서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심판으로 몰고 가겠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몇 명을 더 모아서 5명 정도로 시작해서 이제 코어 그룹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이동훈, 그 다음에 이상록 전 권익위 홍보담당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정예찬 이 시사평론가 이 정도가 해왔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손경식 이완규 변호사, 그리고 이제 지인 친구로서는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실명을 걸고 윤 총장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이런 메시지, 이 간접 메신저를 이제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는 대변으로 일어나시겠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되자마자 12일 날 윤 총장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 화답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추가적으로 윤 총장 또 이준석 지도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입당 문제는 국민이 불러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만 따라가겠다.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다만 모든 선택은 열려있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것이 윤 총장의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준석 바람하고 윤석열 바람하고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대척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기대를 담고 있는 인물로 함께 봐달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준석 바람과 윤석열 바람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심판 분위기,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만큼 이 나라를 망가뜨려 놨는지 그 실상을 제대로 알게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야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로도가 좀 쌓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윤석열 총장 여권에서 이 온갖 이 죽이기 파일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또 만약 이 우발 계획적으로 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안으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도 살아있고, 특히 경쟁력을, 경선 흥행을 위해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대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의와 전 국회의장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물밑 접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내에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심만 하면 돕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에 대비해서 공보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반듯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런 지도자로서는 최재형 원장이 굉장히 적합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이 호감은 감동적인 인간 스토리, 즉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일,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감동 스토리가 있고, 또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모범적인 병역 그러니까 이 병역 명문가잖아요. 그리고 이 고교 시절의 선행, 그래서 미담 제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최재형 원장에 대한 이 호감도가 야권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뜨고 있다. 그래서 이 정보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큰 차이점은 없다. 그래서 이제 최재형 출마 여부가 정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돕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 뜨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경선 때부터 줄곧 이제 엄정 중립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매우 훌륭한 분이라는 전언은 2년 전부터 듣고 있었고, 대권을 감당하기에도 충분한 인물이라는 거 하는 것이 개인적 판단인데,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당이 앞장서서 이 감사원장을 당기고 자꾸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윤 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윤 총장에 대해서는 8월까지는 입당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사례가 하나의 타산지적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입당을 조금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범계 장관이요, 오늘 출근길에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과 질의 답변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김학의 사건, 이번에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파악이 환송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악이 환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면 이 성접대, 그 다음에 뇌물수수,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상 피의자지만 또 이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당했다, 이 점에서는 피해자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이요,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지금 이 피해자로, 즉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해상충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서두르고 있는 중이고, 김호수 총장과 만나서 마지막 조율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중간간부급 인사 이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중으로는요, 제가 보기에 조직 개편 문제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이 조직 개편이 되면 중간 간부급 인사가 바로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그때 보면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 얼마나 공중분해가 되고, 또 이 좌천당하는 그런 제2의 추미애식 인사학살이 이어지는지 또 여러분께 빼놓지 않고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꼭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봐주시고, 이 빨간색 구독 버튼, 그리고 주변 분들께 구독을 권유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